화요일에 쌍박 두 분 모셨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일 역사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오늘은 안보 특집이에요. 예,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군사 얘기, 뭐 국제 정세 얘기인데 오늘 이제 6.25 74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둘러싼 또 경제 얘기들 또 역사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74년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저야 당연히 경험을 이제 안 해봤고 뭐 여기 우리 패널 분들 다 안 해봤는데 6.25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할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 손을 붙잡고 대피하셨던 기억이 난대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인데 45년생이 저희 부친께서 그러니까 이제 50년이면 대충 기억이 나는 그런 거죠. 뭔가 아주 디테일한 건 기억이 안 나도. 근데 이렇게 이게 오래될 줄은 아마 몰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뭐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지금 종전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 한국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이런 역사적 맥락을 조금 작가님한테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휴전 또는 정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74년째 뭐 2만 몇천일 정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이 다른 전쟁과도 뭐 비슷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여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종전협정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굉장한 국제전의 어떤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부분을 좀 바라볼 때 조금 해결의 어떤 뭔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에 그러니까 국제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뭐 KBS 다큐멘터리였나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제전의 성격이었네 아니네 뭐 하면서 막 이제 정치권에서 논쟁도 벌어졌었는데 네. 당시에 보면 어쨌든 국제전의 성격이 분명한 거는 미국 네. 그리고 뭐 중국 그리고 뭐 소련 뭐 이게 그러니까 소련이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간접적으로 사실상 무기 지원도 해주고 실제로 뭐 비행기가 한 350대 이상 왔고 예. 그다음에 전사했던 그 조종사만 해도 1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군복을 입혀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이제 중국군 중에 전사자가 나온 걸로 보고 미국도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미루어서 모른 척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참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국가들이 어떤 거를 원했고 결국은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9년 3월에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당시 소련은 전혀 전쟁에 개입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탈린의 이미지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탈린이 굉장히 뭔가 저돌적으로 뭔가 정책을 펼쳐나갈 것 같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펼쳐나갔던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독소 전쟁의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새롭게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49년 9월 10월에 동북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는 게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뭐냐면은 중국 대륙이 공산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은 스탈린의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북한은 쳐들어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 속에서 무려 7만 명이 넘었던 미군을 한반도에서 500명만 빼놓고 모두도 철수시켜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탈린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6.25에 그들이 판단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한 달 안에 끝낸다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변 모든 나라가 마치 어떤 것들을 기대한 것처럼 벌려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어떤 변화 속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에치스 라인, 네. 예,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에치스 라인을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가 제외됐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북한이나 네. 이제 소련의 오판 아니면은 뭐 이런 참전을 이제 부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소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계속해서 남침이 가능하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또 스탈린은 하나의 담보 조건을 김일성에 요구를 합니다. 바로 중국이 참전을 하게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끔 하는 어떤 약속을 받아와야지만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왜 필요했었냐면은 이 전쟁이 김일성의 말대로 흘러간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미군의 참전으로 불리해질 경우에는 예. 소련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예, 예.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굉장히 회피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그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뭔가 수습할 수 있는 군대로서는 중국이 필요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은 역시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중국 대륙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장개석의 국민당만 지금 대만으로 쫓아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이 상황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해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역설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소련의 무기 지원을 받아서 모든 한 70% 그러니까 100개 사단 중에 70개 사단이 현대화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오쩌둥의 어떤 공산당 정권이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련이 직접 또 참전을 안 한 게 스탈린이 내부를 너무 숙청을 그 훈련된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 숙청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참전할 사람이 없었다 뭐 그런 해석도 그 당시에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좀 우리 쪽의 해석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스탈린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선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선에서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여기에 끌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직접적인 전투만 회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 막상 끌려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여기에서 또 정치력이 여기에서 소비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해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련과 중국이 볼 때 막상 전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유리한 부분이나 또는 어떤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1951년 한 6월 7월이 되면 모든 전쟁은 사실은 끝이 납니다. 1년 만에.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2년 동안 휴전협상이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과 소련이 볼 때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고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자존심 부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53년 7월 27일까지 휴전협정이 길게 이어졌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서로 이제 고지전 땅 따먹기 이제 한 평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치열하게 많은 군인들이 좀 무의미하게 죽었던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쟁이 뭐 한 안보 뭐 국민의 생명도 있지 뭐 영향을 미치지만 이제 경제에도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이제 우리 경제, 우리 주식 시장 뭐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박신홍 평론가님이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은 6.25 얘기하니까요. 잠깐만 사담을 드리면 아, 예, 제가 또 고향이 고양시인데요. 아, 고향이 예. 고향. 예.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실 금정굴이라고 해서 6.25 때 대표적으로 전국구 규모의 사실 양민학살 현장이 있어요. 예.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나라는 화두를 앵커님께서 던지면서 오늘 방송 시작했거든요. 예. 그 화해 현장에 그러니까 그 양민학살 현장에 있었던 가해 피해 유족들이 아직도 화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 그래요? 6.25가 우리 안에서도 뭐 국제적이든 남북 관계를 떠나서 남남 안에서도 역사적 화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전 이제 그 실제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문제 해주셨으니까 말씀 주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올 초에 사실은 그 경제적으로 특히 이제 주식시장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사실은 좀 화랑으로 올라갔었어요. 엄청 뛰었죠. 그렇죠. 뭐 미국 시장은 진짜 엔비디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뛰었어요. 네, 그때 예. 세계 시장의 상승률과 우리 시장의 상승률을 비교하면서 우리만
안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됐던 리포트가 제가 셀 수 없습니다. 수백 개 리포트가 1월부터 우리 시장에서 쏟아졌어요. 왜 한국 시장 안 되느냐. 근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리포트에 한국 주식시장의 리스크 포인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때 다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시장이 왜 안 되냐 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은 남북 문제다 이런 게 빠짐없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남북이 어느 정도 이제 화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노이 회담 전후로 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증시가 끄떡이 없었거든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남북의 화해 모드를 믿으니까 이제 그 리스크를 별로 신경 안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경제적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리포트들이나 외신이 지목한 게 한국 시장 왜 안 되냐. 지정 리스크 생각해야지 이게 이제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었고 그 배경에는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응징하겠다. 뭐 강끝 강인가요? 뭐 끝까지 강하게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직접 했고요. 심지어는 외신을 상대로 우리 직접 브리핑을 했어요. 국방장관이.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어서 총선 앞두고 북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북한 리스크를 홍보함으로써 주식시장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게 올 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앵커님 말씀처럼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는 직격탄을 준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25 전쟁의 가장 큰 핵심 부분은 지정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주변에 어쨌든 4대 강국, 5대 강국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지정학이 가장 극렬하게 반응했던 게 6.25 전쟁이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 70년 동안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정학의 반대는 우리끼리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남과 북이 어떤 주변의 영향력을 좀 차단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실패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 보통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51년 9월 달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예. 이 강화 조약이 뭐냐면 독일에게 주었던 어떤 그 똑같은 그 범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일본을 해제시켜주는 어떤 그런 조약이거든요. 근데 이 조약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독일은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모두 어떻게 보면은 양해 떼지는 어떻게 보면 항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요 당사국이었던 일본의 침략의 주요 당사국이었던 소련, 중국, 일본, 한국, 북한을 배제하고 이 강화 조약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재무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바로 그건 뭐냐면 한국 전쟁의 역할로 한국 전쟁에 한국에서는 한반도 전체를 그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반대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일본이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은 한국 안의 리스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반사 이익이 되니까 결국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이 돼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튼 올 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장관이 증시가 너무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괜찮다고 다시 반대의 얘기를 리포트를 통해서 세계에 내보내는 총국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신을 차렸나 했어요. 뭐냐면 리스크가 경제에 직격탄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는구나라고 안보팀의 메시지가 전달될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바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물풍선 논란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제가 분석해 보면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나 다 봤습니다. 가디언, 프랑스의 또 르피가로, 영국 BBC, 뭐 AFP 할 것 없이 전 세계 타전되면서 여전히 상반기 올 초에 있었던 안보 리스크를 지정 리스크를 다시 지금 6월 연중에 다시 한번 세계에 타전함으로써 한국의 지정 리스크를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역자 학사님 말씀이 제가 100% 공감하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요. 지금 동아시아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큰 지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미국 일단 대중 그 봉쇄 농선에 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 부흥에 굉장히 지금 사실은 허들을 맞이한 거죠. 예. 자, 대만을 보자라고 했더니 대만은 양안 관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만을 아시아의 쿼터로 키우기 굉장히 어려운데 지진까지 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그러면 아시아 모든 경제의 헤드쿼터는 예전에 홍콩이었는데 아시아의 진주의 지를 잃은 지 오래됐죠. 그럼 결국에는 아시아를 누가 이끌고 갈 거냐라고 할 때 일본과 한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 지정학 리스크를 부과시키면서 지금 현재 유수의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이 뭐 메타, 구글, 오라클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다 일본으로 몰리고 있고 예. 우리 투자가 되질 않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자님 말씀처럼 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리스크를 일으키면
반드시 제로섬이 아니라 어딘가에는 반사이익을 보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로 낳는다. 이게 결국 안보 비용이거든요. 안보 비용.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약간 속된 말로 이제 북한이 너무 뭐 좋아서 뭐 그러신 분들도 아주 소수가 한국에 있겠 남한에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똥이 뭐 그렇죠. 무서워서 피하는 곳이 무서워서 아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그렇죠. 거고 우리한테 똥이 묻으면은 우리가 더 손해를 보니까 사실은 북한을 얼르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좀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온 건데 그러니까 역대 정부들이 이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뭐 긴장 관계가 좀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한반도의 어떤 평화가 좀 무드가 있었을 때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뭐 경제와 관련된 뭐 가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간 지 한참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반도의 어떤 전쟁 얘기는 전쟁 얘기로서 안보 얘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방금 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우리 이 현재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약간 회복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공매도 금지를 해가지고 상승 모멘텀이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AI주가 주도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예, 예.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2019년 언저리 우리 남북 경협이 막 활발할 때 그때 굉장히 주도주로서 심지어는 철도, 시멘트, 심지어 환경, 조경업체까지도 DMZ 조경에 뭐 멸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업종들이 손대는 것마다 다 모멘텀을 받았었거든요. 예. 그게 평화 비용입니다. 평화의 이익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를 왜 다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아쉬운 기회 비용이죠. 이게 저도 좀 관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부도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정부가 모르진 않겠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보가 불안해지면은 뭐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는데 좀 직접적인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이제 남북 경협 차원에서 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 이제 개성공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지난 3월에 이제 아예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에 이제 소위 말해서 핵무기 개발하는 돈 대주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보수 진영에서의 뭐 비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거 좀 손익계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조금 직접적인 숫자 그리고 간접적인 어떤 수치 뭐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을까요? 수치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개성공단 관련해서 들어갈 때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회 간접 자본이 투여가 됐죠. 철도 교통 연결하느라고. 그때 그 당시 돈으로 한 6,60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또 이제 부지 조성하는 데 한 3,100억 정도 들어갔고요. 또 입주한 금액들이 직접 기업들이 직접 자기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이 약 4,5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만 해도 1조 4천억 이상, 많게는 1조 한 8천억까지도 예상합니다. 추정하는데요. 예.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가 들어갔죠. 물론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어쨌거나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죠. 이 폐쇄로 인해서 남북 누가 더 많이 타격을 받았느냐 이런 논의도 사실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예를 들어 우리는 거기서 싸게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 시장을 잃는다든지 뭐 등등등 직접 또 경협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봤죠. 북한도 거기서 주요 이제 국가에 사실은 수입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타격을 받느냐도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매몰 비용은 우리가 더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즉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양측 다 호혜적으로 이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협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타격은 우리가 더 컸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사실 같고요. 결정적으로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개성공단은 한미 FTA에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던 하나의 요소입니다. 뭐냐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통해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이걸 국산으로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하게 해서 이걸 관철시켰거든요.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을 통해서 안보도 잡고 경제도 잡고 FTA도 통과할 수 있고 심지어 북한을 통해서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잘 됐으면요. 굳이 어떤 경제적인 안보 리스크를 가지고 중국에 갈 필요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동남아로 굳이 계속 공장을 옮겨가면서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며 지금같이 고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경공업 제품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양수 겹장 한 1타 3P 3P 정도 되는 좋습니다, 아주. 3P 예. 정도 되는 예.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사실은 경제적인 모델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그냥 날렸다는 측면에서는 매몰 비용만 아까운 게 아니라 일단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중단이 예, 됐고 맞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윤석열 정부 때 네. 쐐기를 박았다 뭐 이렇게 뭐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옥토끼였는데 너무나 아쉬운 지금 폐쇄가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는 게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일종의 평화 완충지대 같은 느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자본이 투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거를 이제 전쟁 리스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북한도 잃는 게 많고 한국도 잃는 게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타워를 평양 시내에 하나 지어라. 그러면은 이거 전쟁 억지 효과가 확실할 거다. 뭐 이런 그럼요. 농담 섞인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가 긴장 관계이냐 아니면은 그 어떻게 보면 평화 관계이냐라는 게 결국 경제적인 교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문제가 뭐 우리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그게 상수 쪽으로 확 들어가고 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서는 그 규모가 경제적인 규모가 커졌을 때거든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그 개성공단의 활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비교적 좀 강경 세력들은 좀 힘을 잃게 될 거고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결국 남과 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제 그 개성공단이라는 걸 봐야 될 텐데 이게 남과 북이 어느 쪽으로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긴장 관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긴장 관계를 풀어주는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개성공단과 함께 바로 개성 관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개성에 가서 개성을 봤을 때 뭔가 동질감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고리 하나가 무너졌을 때 그 하나의 고리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보면은 굉장히 여러 서로 우연한 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 맞아서 전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한편으로 평화의 고리가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돼 갈 수 있는 그 선을 끊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피해라는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복지 지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직성 예산, 특히 이제 국방비가 너무 이제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못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아니. 국방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 북한한테 벌벌 떨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7위, 6위, 7위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평론가님이 좀 설명 좀 일단은 해주시죠. 뭐 예. 그 가치 평가는 논외로 하고 도대체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쓰느냐 예, 예.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565조거든요. 예. 국방 예산은 59.4조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656조. 656, 예, 656인데 예. 국방 예산 조금 반올림해서 그냥 60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60조요. 예. 거의 10분의 1 정도. 크죠. 예, 상당히 크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IMF 때 한번 이제 국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 작년에 R&D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국방비는 웬만해서 삭감되지 않고 늘 순중으로 가고 있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그게 예. 또 재미 통계를 보니까 진보 정부 때 더 많이 증액이 되고 보수 정부 때 오히려 네. 약간 덜 증액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건 뭐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경제 평론가인데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엄밀히 보면은요. 예.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북한과 남한이 상대를 절멸시킬 수 있는 국방력은 이미 다 오버했다는 건 서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발발하면 뭐
그냥 서로 다 폭삭 주저앉는 수준이죠.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게 된 순간 뭐 그렇습니다. 남한은 나머지 군사력에서는 압도하고 있고 이미.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의 국방비가 진보 정권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뒤에서 나오는 분석은 이거죠. 북한을 주적으로 놓고 방위력 증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결국에는 동아시아 관련해서 우리가 그때 채택했던 여러 가지 이제 동아시아 중심 전략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래도 동아시아 관련해서 독침 전략이라고 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모두 다 사실은 경제 강국이면서 군사 안보 강국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혹시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어택이 올 때 우리가 절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상대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전력은 갖춰야 된다. 이게 독침 전략인데 예. 그거를 사실 국방력으로 구가하다 보니 진보 정권 내에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안보비가 증강됐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정치적 맥락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 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뭐 더 늘렸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네네. 근데 이런 평가를 그러니까 비유인데 그러니까 전교생이 200명이 있는 학교인데 네. 10등을 해요. 한 뭐 15등 정도 뭐 그러니까 전교 등수가 5등인데 해피를 그 반에 전교 1, 2, 3, 4, 5등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반에서는 꼴찌한다 지금. 주변에 이제 군사 강국들이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뭐 이러니까 꼴찌다. 뭐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에서 5등에서 뭐 4등으로 올라갔다라는 소문도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이제 전쟁 위기하고는 이게 상관관계도 있지만 또 다른 상관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위비나 국방비를 올렸을 때 이게 북한과의 긴장을 높이느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한국하고 북한만 있다라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중국이라든지 일본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지 이걸 꼭 북한하고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러니까 국방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전력의 완성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는 지표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뭐 어떤 국방에 관해서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객관적인 지표를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산 질문을 주셨으니까 야, 그 복지가 중요하냐, R&D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내부적으로 이견이 나오고 그러면 북한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고 뭐 주변 강국들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리고 하다 보면 끝이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대결을 통해서 무언가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매몰성이 있는 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예. 그럼 결국에는 이 대결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비용 말고 평화를 위해서 쓰는 비용의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 안보 리스크가 큰 나라로 해서 주식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을 거꾸로 평화 이익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지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순위를 매기는 지수가 있어요. 예. 근데 163개국을 놓고 하는데 뭐 1위는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무려 43인데 일본 9위, 베트남 41위. 그러니까 베트남보다도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로 안보적으로 불안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쪽에다 계속 돈을 쓰면서 얻는 것은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뿐이고 결국에는 평화를 정치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거꾸로 반대적으로 이러한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한반도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북한도 있지만 뭐 4대 강국이 다 둘러싸고 있고 이 아까 전에 앞에 이제 북방경제위원회 이제 박종수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아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근데 이걸 또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침범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거 가만 보고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를 또 아마 정부에서 하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6.25 전쟁 자체가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조금 더 확전의 모습, 좀 더 참담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결정적으로 1953년 3월 달에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그러면서 소련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갈 특별한 의미, 그러니까 그 긍정 부정을 떠나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거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 전쟁에서 자신들이 얻을 건 얻었지만 또 한 3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뭐 한 2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쟁 속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더 이상 이끌고 갈 이유를 몰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거 잘못된 공간 장소에서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을 만났다. 미 합참의장이 얘기했던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전쟁을 끝내고 싶었는데 이들이 서로 끝내고 싶었음에도 그게 또 2년이 갔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막아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번 일어나게 되면 한 번 전쟁이 나면은 그게 작은 것이든 큰든 일어나면 우리 손을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통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옆에 나라가 도미노처럼 움직이게 되면서 결국은 들어오게 될 거고요. 한국 전쟁 당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다음 날 미국에서 근데 날짜는 똑같이 6월 25일입니다. 예. 유엔에다가 그거를 넘겨가지고 그 유엔군을 결성하는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미국 역사상 앞으로도 없을 거고 과거에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예. 참전을 하루 만에 결정을 한 거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볼 때는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은 일본은 지금 무장해제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막을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은 대만, 필리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가 넘어갈까라고 판단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국방 문제만 얘기를 하지만 한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경제 그 공장과 관련된 것들이 일본, 대만, 미국, 유럽을 어떻게 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국은 우리가 손을 들여놓는 순간 발을 빼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동아시아 안보에 지금 이렇게 영향이 미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게 저는 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지금 휴전협정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의 당사자의 한국 정부는 없어요 지금. 유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인데 중국이 주로 잡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북한에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하고 있고 중국 하고 있고 미국 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들어가면 남한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 아예 이제 너무 빠져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튈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이거. 사실은 좀 빠진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이제 남북 문제도 결국은 지금 현재 휴전에서 예를 들어서 그 판문점 일대는 한국군의 관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엔군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상수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변수들을 줄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수가 늘어나는 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네, 마지막으로. 뭐 경제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안보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 이면에 사실은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엮여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관련해서는 해방 수교 이후 지금까지 순 적자국입니다. 일본을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랑 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랑 겹치지 않으면서 상호 호혜적이었던 나라를 굳이 꼽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싸게 들어왔죠. 우리는 루트를 다양하게 했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반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없는 공산품, 또 경공업, 초코파이도 많이 팔았어요. 그럼요. 초코파이 팔도라면 1등이고요. 예. 현대자동차가 거기서 수입차 1위였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한번 여행을 간 그렇죠. 적이 있는데 예. 거기에 우리나라 중고차들이 그 라벨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주 호혜적인 나라로 경제적으로 상호 잘 교류하면서 커온 나라였는데 지금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 우리가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뭐 우리도 뭐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현대자동차 일부에 팔렸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수입차 모든 시장들이 다 러시아로 넘어갔고 또 우리 많은 제품들이 철수하고 가장 좋아하는 외국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현재 뭐 정치적 언어이긴 합니다만은 뭐 서로 위협적인 얘기들 지금 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에서 이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뽑는 게 이제 북방 정책 노태우 정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면서 한국의 영역을 넓혔던 것이 결국 경제적인 영토를 넓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의미는 없어졌습니다. 뭐 북방이라는 의미가 동유럽 자체가 뭐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럼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때 이루었던 외교적인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어떤 뭐 모습을 갖춰야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역시 안보가 경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평화가 경제다 이런 그렇죠. 또 말이 네. 다시 한번 생각나는 두 분의 말씀 아니었나 이렇게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광희 역사작가,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